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NCS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는 도대체 NCS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NCS가 기존의 어떤 인적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NCS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도대체 왜 이따위 문제를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일단 이게 우리 책이죠. 이거는 이제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막 푸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만 보시고서 자소서나 면접 강의처럼 이것만 보시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책은 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제 NCS 지역균형평가 왜 이딴 식으로 나오는가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매핑이라기보다는 이 문제의 어떤 조제 원리,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좀 더 다르게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일단 여러분이 이거 필기시험을 보게 되면, 이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NCS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경력직이라든가 이런 데만 유리한 거 아닌가? 왜냐면 경력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를 보는데, 실제로는 신규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경험 기술서, 경력 기술서 쓰려니까 쓸 말이 없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걸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NCS 채용으로 들어가시면 경력이나 경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력직이 중요한 거지 신규들은 사실은 쓸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에서 그럴듯하게 이걸 말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필기시험에서는 여기 필기시험으로 가는 거죠. 직업기초능력평가 기본이나 이런 데서는 원래는 이제 경력직이면 그 경력에 대한 여러 가지 직무적인 상식들을 좀 물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걸 체크할 텐데, 신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죠. 이 신규들한테는 사실은 그런 경력적인 어떤 지식을 물어봐가지고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좀 보자. 일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능력들이 있지 않나? 해서 10대 직업기초능력이라는 걸 끄집어낸 거예요. 일을 하는 때,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사회 나서 일을 할 때 10대 직업기초능력,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일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체크하는 시험을 만들자. 이게 바로 10대 직업기초능력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10대 직업기초능력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결력,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능력, 조직이해력, 직업윤리, 기술능력 해가지고 이 10가지, 총 10가지거든요. 저 10가지에 대해서 이런 능력들, 기초능력들을 갖고 있어야지 좀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은 문서이해, 문서 작성 이런 것들이다. 문제결은 이런 거다. 자기개발은 이런 거다. 라고 이런 것들을 좀 끄집어냈어요. 자, 이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 강의를 듣거나 저의 이게 조금이라도 이제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저는 원론적인 부분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원론을 알아야지 그것들의 응용태를 알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 나오는 걸 보면 응용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원론만 가지고는 이걸 풀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얘네들이 10가지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 10가지가 객관식 문제로 다 그걸 할 수 있느냐, 다 이걸 여러분을 변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같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NCS 직업기초능력만 보는 데도 있죠. 그리고 전공과 같이 보면 전공은 2, NCS는 8, 또 전공은 3, NCS는 7 이렇게 얘가 더 많아요. 포션이.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변별성이 없는 문제를 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뭐가 변별성이 없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요. 직업윤리. 여러분 이걸 변별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또 대인관계 능력도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조직이해 능력도 약간 그런 거에 해당하는데, 그럼 얘네들은 뭐냐 하면 저거 아니에요? 저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인성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책을 보자면 제가 이거는 여기서 보여드릴 텐데, 책을 보자면 51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좀 보세요. 51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이제 저런 거 직업윤리에 대해서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도 한번 보죠. 여기서 책 있으면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걸 보여드릴게요.
당신은 A회사의 구매 담당자인데 거래처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잘 부탁한다면 돈이 든 흰 봉투를 당신의 주머니에 넣어준다. 어떻게 하겠는가? 자, 1번. 고맙다고 예의를 갖춰 인사한다. 뭐 예의 바른 청년이네요. 절대 받을 수 없다면 무조건 돌려준다. 자, 이런 사람도 있겠고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한다. 좀 성급하죠? 네. 화장실에 가서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결정한다. 합리적인 젊은이죠. 네. 그 다음에 회사에 가서 상사에게 보고하고 상사와 정확하게 반씩 나눠 가진다. 자, 그러니까 5번을 합격시켜야 되나요? 상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그 직업윤리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보면은 사실은 예전에 인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지금은 안 나오는데 삼성의 상황 판단이라고 해서 G4세 상황 판단. 우리가 아는 상황 판단과는 달라요. 인성에 가까운 상황 판단인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나요? 사실은 뭐 2번 아니고 다른 걸 하는 것 자체가 되게 4번이나 5번 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로 변별성을 가진 문제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인성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방금 했던 직업윤리나 조직이해라든가 대인관계 이런 건 좀 인성에 가까운 문제다라는 거죠. 변별성이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0대 직업기초능력에서 10가지 영역들을 전부 다 문제로 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막상 가서 보시면 한 5개, 4개 정도로 줄여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산업인력공단에서도 NCS를 얘기할 때는 좀 복합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 판단이다 아니면 문제결이다 라고 하면 문제결이 아니라 문제결과 자원관리를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딱 이 10가지 영역에 딱 맞춰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10가지 영역들을 전부 다 세분화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그런 뭐 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부정확한 게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봐봐요. 직업윤리에 대해서 문제를 내려니까 사실 저런 문제가 아니면은 변별성을 가지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걸 변별성을 주기 위해서 외우는 걸 내게 돼요. 근데 직업 기초 능력은 당신의 능력이 있나를 체크하는 거지 학력이 있나를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외우면 안 되죠. 뭐 매슬로의 무슨 욕구 이론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 이렇게 외우는 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그런 문제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딱 보시기에 이런 거 있죠. 정보 능력과 기술 능력 같은 경우엔 굉장히 기계적이죠.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 처리 능력, 기술 이해 능력, 기술 선택의 기술 적용 능력 이렇게 막상 들어가 보면 정보 능력과 기술 능력은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건 뭐 이과나 풀 수 있지 그러면 문과는 안 나오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절대로 이런 걸 했을 때 뭐 정보 능력이라고 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서 초기 NCS에서는요. 그러니까 사실 이 NCS를 내는 게 나라에서 낸다거나 산인공에서 통째로 낸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외주사들이 이제 다 나눠서 내는데 초기 NCS,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NCS 처음 나왔을 때는 외주사들의 능력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냈냐면 뭐 컴퓨터 단축키가 뭐냐 이런 걸 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외워서 하는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갖다가 컴퓨터 능력, 정보 능력이다라고 내고 있었던 거죠. 그게 기초 능력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산업인력공단에서 공개한 NCS 가이드에 의하면 이런 정도로 문제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가이드에 의하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이게 바로 그 정보 능력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자,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2페이지를 보시면 책으로도 50페이지 보시면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정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고 상품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상품을 이런 식으로 분류해가지고 코드를 부여한다라는 코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고 상품 코드 번호 있고, 자, 1번. 상품 중 2008년도에 경상북도 제2공장에서 생산된 오디오의 코드를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그럼 내가 이걸 본 다음에, 그렇죠? 2008년도에 경상북도 제2공장이니까 여기 보시면 생산 연월은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2008년 2월 하면 0802. 그 다음에 공장을 보면 여기 있죠. 2라는 건 2의 2니까 강원도 제2공장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제품 종류를 보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2008년도 그러니까 여기 1번, 2번, 3번, 4번 보시면 0802, 0908, 0808, 0808이니까 0908은 2009년도잖아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이렇게 두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냐면 생산 공장에 대한 얘기인데 뭘 구하는 거지? 경상북도 제2공장이죠.
여기 보면 경상북도가 어딨나요? 경상북도가 여기 있죠. 제2공장은 여기 있죠. 그럼 OL이에요. OL. 여기 보시면 OL에 해당하는 게 여기랑 여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도 아닌 거죠. 4J는 뭐냐면 4J가 충청남도 제2공장이죠. 자, 그러니까 얘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죠. 오디오. 오디오는 여기 포드를 보니까 오디오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05012 이게 오디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02005 안 되고요. 05012죠. 4번이 정답이네요. 있죠? 경상북도 제2공장 생산 오디오는 4번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코드를 알고서 미리 알고서 외우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런 원리를 줄 테니까 코드 부여하는 원리를 줄게. 이걸 가지고 익힌 다음에 여기다 적용해서 넣어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NCS 테스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저런 거 있죠. AT 테스트, 애프티튜드 테스트 형태. 애프티튜드 테스트라는 게 이제 GSAT, 글로벌 삼성 애프티튜드 테스트, HMAT, 현대 모터그룹 애프티튜드 테스트에서 대기업의 적성 검수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냐면 학력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학력 평가가 아니라 내가 정보를 줄 테니까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를 보시면 얘는 딱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기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컴퓨터나 인터넷에 그런 걸 보시면 그런 걸 준 다음에 여러분 책에서도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 나오거든요. 그 상황 판단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책으로 치면은 이게 몇 페이지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잔뜩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겁을 먹고 못하게 되는데 374페이지 보시면 374페이지 보시면 그 스텝 3-1번 있거든요. 374페이지요. T사에 입사한 당신은 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시스템을 숙지한 후 이어진 상황에 알맞은 입력 코드를 고르시오. 라고 해서 시스템 상태 및 조치가 나온단 말이죠. 아래 모니터에 나타난 정보를 이해하고 시스템 상태를 판독하여 적절한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을 파악하라. 그러니까 여기 세부사항이 있죠. 인덱스, 골뱅이 파일 골뱅이면 인덱스 뒤에는 인덱스 오류 문자, 파일 뒤에는 오류 발생 위치. 그러니까 얘를 비교해가지고 같은 알파벳의 개수를 파악해. 그쵸? 그 다음에 파이널 코드에서 판단 기준이 이렇게 제시가 됐다. 이런 뜻이요. 그럼 실제로 문제 375페이지 문제 보면 인덱스가 TLENGO에서 이게 오류고요. 그 다음에 MEONRTD가 오류 위치가 되겠죠. 오류 발생 위치. 얘를 비교해서요. 여기서 하라는 게 뭐냐면 두 문자의 일치하는 개수를 비교하라는 거죠. 그럼 T는 들어가죠. T 하나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L 안 들어가죠. E 들어가죠. E도 일치하고 2개. 그 다음에 N 들어가죠. 일치하고 3개. G는 없고요. O는 또 일치하죠. 그 4가지가 일치하거든요. 파이널 코드는 그 판단 기준에 보면 3개 이상이 되는 건 NURGE죠. NUGR이네요. 누그레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누그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무슨 진짜 컴퓨터 그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컴퓨터를 소재로 한 내가 정보를 줄 테니까 이 정보를 판단해 라는 그런 형태의 문제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정보니까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라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오셔서 이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직업윤리, 조직이해, 대인관계는 인성에 가깝다. 정보 능력이나 기술 능력도요. 원리를 줄 테니까 원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적용해라. 실제로 뭐 어떤 컴퓨터에 대한 걸 아는 것이 아니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요. 중요한 건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요렇게 요 3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요렇게 4가지 있죠. 정보 능력, 기술 능력이나 자원관리 능력, 자기개발 능력은 문제 해결력의 한 소재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거 요 3가지 의사소통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얘네들 자기개발 능력, 자원관리 능력, 그 다음에 정보 능력, 기술 능력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력에서 하나의 소재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결을 할 때 가령 그 자원관리 능력 중에 시간관리 능력 그러면 뭐 휴가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A 같은 경우 뭐 A 과장님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뭐 비워야 되고요. 뭐 그 B 부장님은 뭐 수요일 날은 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C는 어쩌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파악한 다음에 해서 합해 보니까 결국 내가 쓸 수 있는 휴가 날짜는 월수금이다. 신입사원이 그렇죠. 뭐 월수금 이렇게 가야 된다.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자원관리 능력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문제 결력의 하나의 소재로서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0대 직업 기초 능력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요.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수리 능력,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해결 능력을 크게 상황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으로 나누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해결 능력에선 상황 판단, 의사결정 나누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영역으로 이렇게 아예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해결력. 근데 이제 너무 이게 광범위하게 되다 보니까 이걸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문제해결의 파트 1, 상황 판단, 그 다음에 파트 2, 의사결정.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는 일단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상황 판단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황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좋은 대안이 뭐냐를 내는데 대안을 하나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 저런 안, 저런 안, 저런 안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게 대안 결정 능력이거든요. 의사 결정 능력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포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안으로 포괄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의 조제 원리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 좀 보시면 요원들을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그나마 좀 간단하다. 그나마 좀 이렇게 나는 문제다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그 다음에 문제결력의 파트 1 상황 판단 능력, 문제결 파트 2 의사결정 능력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조직이해력은 이 안에서 이제 어떤 대화라든가 아니면 그 말하기 맥락 파악하기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살짝 들어가 있고요. 수리 능력은 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제시문 읽기, 텍스트 읽기,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정보 읽기 이런 것들에 해당을 하겠고, 수리는 응용 계산이라든가 일 계산이라든가 가격 계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표나 그래프 읽기 같은 것이 해당을 하겠고요. 여기에서는 상황 판단, 정보 이해 기술. 아까도 보셨지만 정보가 주어진 원리를 파악해 이런 거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 원리 파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진 정보의 원리 파악. 그래서 원리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그걸 파악하고 원리 읽고 적용하는 것까지. 그래서 어떤 매뉴얼을 줄 테니까 매뉴얼을 읽어서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의사결정 능력은 문제해결 능력, 자기만의 자원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대안이 5개가 있다. 그러면 어느 게 가장 좋은 대안인가를 결정할 때는 실제로 수치에 근거해서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얘가 총합이 제일 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대안으로 좋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기대값을 해보니까 얘가 기대값, 확률적인 거죠. 이게 더 좋다라고 해서 그게 들어갈 수도 있죠. 최적화 이론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 중에 하나가 게임 이론이라든가 투표 방법론이라든가 계획 세우기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는 방법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결정 능력에 들어가는 방법들이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변별성이 생겨요. 안 그러면 변별하지 못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사실은 이런 우리 형태 NCS 문제에서 얘기가 많이 되는 이런 것들을 참고해라 해서 제일 얘기가 많이 되는 게 뭐죠? 그렇죠. PSAT죠. PSAT가 언어 논리, 그 다음에 자료 해석, 그리고 상황 판단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언어 논리는 의사소통에 해당을 하겠고 자료 해석은 요 수리 능력 중에 표 그래프 읽기에 해당을 하겠죠. 요 상황 판단이 바로 요 두 가지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를 줄 테니까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좋은 결정이 뭔지를 내려라. 이게 이 상황 판단 문제의 영역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PSAT 자체도요. 네, 그래서 우리 NCS도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하셔야지 변별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문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다음 클래스, 다음 렉처에서 이제 좀 다뤄볼 텐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왜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유형이 뭔지, 그리고 실제로 인적성과 가장 다른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이 다음 렉처에서 좀 다뤄볼게요. 근데 그것까지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겠구나.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학력평가 하듯이 공부를 하시면 이게 절대 늘지 않습니다. 죽어라 문제만 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서 문제만 풀잖아요. 점수가 항상 그대로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비문학 하듯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도 점수는 그대로야. 왜? 이거는 AT 테스트, 능력 테스트인데 학력평가 공부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 다음 렉처에서 다뤄보고요. 여긴 좀 다시 크게. 그래서 이 책의 구조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엑셀 지워 기준에는 세 가지 X파일에서 뭐 X파일까지나 공부하면 과연 점수가 오르는 과목인가?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IQ 테스트 같기도 하고, 야, 이게 우리 비문학도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이게 점수가 되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건데요. 자, 공부하면 과연 점수가 오르는 과목인가는 당연히 오릅니다. 왜냐하면 객관식 문제잖아요. 객관식 문제는요, 실제로 시험을 내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내는 사람의 매뉴얼과 스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푸는 사람의 매뉴얼과 스킬도 생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오르게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 실제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사실은 많이 아시는 건데요. 한 책을 3번, 4번 보는 게 효과적일까요? 3, 4권의 책을 한 번씩 보는 게 효과적일까요?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앞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고 뒤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는데 앞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학력평가에 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하나를 한 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보는 건 결국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암기해버리겠다는 얘기고요. 문제집 같은 경우도 한 번, 2번, 3번 보는 게 사실은 뭐 만든 문제를 또 보진 않잖아요. 그럼 다시 문제집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보고 다시 볼 때는 틀린 거 위주로 그러니까 오답 노트처럼 오답 노트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학력평가일 때는 오답 노트만 봐도 좋은 게 학력평가의 문제라는 건 너 이거 암기했니? 이걸 체크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내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암기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럼 오답 노트는 뭐냐면 암기하지 못한 것들의 집합. 그러니까 뭐 암기한 건 할 필요 없으니까 암기하지 못한 것만 계속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답 노트도 효과적이고 한 책을 계속 2번, 3번, 4번 봐서 틀린 것들 위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 다 암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문제를 암기해버려요. 근데 이 문제에 나오는 거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면 세 가지 요소면 1번, 2번, 3번이 세 가지 요소야. 그러니까 문제를 외워버리면 실제로 암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학력평가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대학교 공부까지 대부분 학력평가처럼 했잖아요. 자, 요게 시험범위니까 이거 공부해. 뭐 밤새서 하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공부 방법이 너무 익숙한 거죠. 근데 능력평가는요. 실제로 이런 학력이 아니라 얼마나 암기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체크하는 게 비문학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암기해서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안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거는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훈련을 하고 그런 부분들의 스킬을 익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가 과연 점수가 오르는 과목인가는 이런 식으로 학력평가를 준비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요 유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실제로 풀어가는 방법들, 원리들을 익혀야 되는 거죠. 아까 의사소통 능력은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그 다음에 수리 능력은 주어진 그래프나 수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읽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글은 법조항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 저건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 라는 식으로 방법을 안 다음에 그리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문학이라는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그 정보는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라고 해서 내가 파악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방법론을 익히고 리딩 스킬이 되는데 그걸 익히고 실제로 이 문제를 푸는 건 그걸 적용해보는 연습이에요. 적용해보니까 이게 이해를 했잖아요. 그럼 문제를 맞아요. 이해를 못했잖아요. 문제를 못 맞춰요. 여러분 토익 때 리딩 같은 것들이 해석을 다 하게 되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리딩 문제가 틀리는 이유는 해석이 아리까리해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한 책을 3번, 4번 보게 되면 문제를 외워버리는 거니까 3, 4권의 책을 한 번씩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거죠. 왜냐하면 새로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읽는지, 새로 나온 낯설은 정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뒤에 후자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능력 테스트를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공부, 학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학습보다는 훈련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요. 문제 푸는 거는 그런 정보를 읽을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풀어보는 거고요. 훈련이 제대로 돼서 글을 이해하고 정보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라고 한다면 이것은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요. 다시 지우고 좀 깔끔하게 하고 갈게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기본 제가 이제 이게 기본서잖아요. 기본반, 기본서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때는 원리 익히기예요. 스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정보를 읽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풀고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 익히기. 그렇죠?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방법. 그리고 이 문제풀이반, 문제풀이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가면 이제는 이제 실전인 거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문학을 얘기했으니까 글을 읽는 방법을 알았어요. 리딩 스킬이 익혔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적용하면서 내 거화 시키는 단계가 문제풀이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실전 문제들이 있으니까 실전 문제에서는 어떻게 그것들을 좀 시간을 줄여가면서 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건 시간이 항상 쫓기니까요. 그렇죠? 이게 시간을 굉장히 짧게 줘가지고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좀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니 시간 안에 풀면 뭐해? 다 틀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정확하게 풀려면 이렇게 푸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줄이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설계를 하시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반, 문풀반, 모의고사반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공부해야 하는가는 바로 어디에 달려있냐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본서를 같이 보시면 이건 그냥 몇 시간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로 했을 때는 한 번에 빡 해버리면 하루에 8시간씩 해서 2, 3일이어도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마음 잡고 하면 2, 3일이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원리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알겠어. 근데 그걸 내 걸로 하려면 이런 거예요. 그 자전거 타기나 비슷한데요.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거에서 처음 배웠단 말이죠. 그걸 숙달되게 하려면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도로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기존의 학력평가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만 풀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 나는 이런 원리를 알았어. 그러니 체크해 볼 거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합시다. 소금물 문제가 있는데요. 옛날에 여러분의 공부 방식은 소금 문제 100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보는 거예요. 계속 100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100문제를 풀어보니까 소금 문제 대충 이렇게 푸는 게 아닐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100문제 풀어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그때마다 다 다른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이렇게 푸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 훈련은요. 소금물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공식을 미리 알고 원리를 익혀요. 소금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자, 알았어요. 내가 이 푸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체크해 보려고 문제를 한 5-6개 풀어보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방법론을 미리 원리를 알면 소금 문제 공식을 알았어. 그럼 그대로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은 풀려요. 근데 내가 공식도 모르고 문제만 계속 풀면은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안 다음에 이것들을 얼마나 짧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건 이런 공부 방법에 대한 여러분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킬 하는 방법론을 적용해 보기 위해서 문제를 계속 풀면서 효과적으로 하게 되십시오. 요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실제로 시험 보기 한두 주 전부터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내가 필기는 공기업 필기는 많이 그러니까 처음에 서류는 많이 된다지만 또 이제 서류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서류가 된 다음에 그러면 그 기업의 모의고사 좀 공부해보자라고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짜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이게 한 달이면 되는가 아니면 6달 걸리는가 심지어 2주면 되는가 그게 결정되고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여러분의 포인트가 되겠죠. 실제로 이제 제가 그 공기업 대비반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처음 하는데, 그러니까 공기업 자체를 내가 처음 해야겠다.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해야겠다라고 딱 마음 먹고 3개월 안에 취업이 된 애가 있어요. 그 신용보증기금 이런데 처음에 생각도 안 했는데 마음 먹고 여기까지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NCS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전공이면 전공만 있으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것도 그렇고 또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것처럼 아예 전공이 없고 NCS만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들이 쉽게 생겨날 수가 있는 게 전공은 학력평가다 보니까 앉아있는 시간만큼 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안에가 1년 안에 이길 수가 없고요. 1년 안에가 2년 안에 이길 수가 없어요. 학력평가의 문제 겸 장점이면 장점이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고신앙인 이런 것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앉아있는 시간 이퀄 점수는 아니에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 대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구나. 그 다음에 우리 책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셨으니까 본격적으로 그러면 각각의 문제 유형들이 어떻게 나오길래 어떤 문제들이길래 이런가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